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 근대사 주제 두 번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선 먼저 배울 내용은 절대왕정입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에 유럽 각국에서 전개되었던 국가들의 모습을 성립과 기반도 보고 각국이 어떤 식으로 팽창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절대왕정의 절대군주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그 다음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프랑스의 루이 14세, 그 다음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 이 익숙한 이런 인물들은 모두 이 시기에 절대군주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일지 궁금하죠? 차차 배워보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어봤던 시민혁명을 한 세트로 배울 겁니다.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이 차례대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내용, 나폴레옹이 등장한다든지 이탈리아가 통일된다든지 그런 내용들 자유주의와 함께 배우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산업혁명의 발전에 대해서 배우면서 서양 근대사가 이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후로는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펼쳐지게 돼요. 우선은 절대왕정 시기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멋진 크라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것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고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유럽 각국에서 절대왕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세 단계로 국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세 봉건 국가, 그 다음에 지금 배울 절대왕정,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근대 국민국가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걸 보면 굉장히 다른 정치체제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과도기적인 형태가 절대왕정인데요. 중세 유럽 사회 기억나세요? 봉건제, 그리고 기독교 이런 것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유럽 사회가 십자군 전쟁 이후로 14세기부터 흑사병 등등으로 동요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봉건 사회가 해체되고 중세 문화도 쇠퇴하면서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종교 개혁이 전개되고 신영로 개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앞에서 봤었습니다. 근대사 주제 1에서요. 이제 그런 변화와 함께 정치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절대왕정인 것입니다. 절대왕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16세기에서 18세기에 등장한 유럽 대부분에서 등장한 국가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 형태가 어떠냐? 국왕에게 굉장히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 형태입니다. 이 절대라는 것을 제가 빨간색을 표시해 놨는데요. 이 절대라는 용어는 이 국왕, 군주가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절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런 모든 국가의 권한을 다 행사하기도 하고 국가의 다른 주체들인 귀족이나 농민들이나 새롭게 등장하는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세기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시기죠? 16세기면 14세기에 나타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개화를 했다가 북유럽으로 전파되면서 북유럽 르네상스가 16세기부터 시작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루터도 곧이어 등장하고요. 종교개혁이 전 유럽에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종교 전쟁도 막 펼쳐지다가 17세기 중반쯤 되면 종교 전쟁이 마무리되고요. 동시에 신학로 개척도 진행되고 있었죠. 그리고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17세기쯤 되면은 과학혁명이 나타나고요. 그걸 바탕으로 18세기에는 뭐 루소, 뭐 로크 이런 사람들의 계몽사상도 출현을 합니다. 이런 움직임과 함께 정치면에서는 절대왕정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국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정치 형태가 성립되었을지 궁금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중세 봉건 사회에서 배웠던 국왕권은 이런 거였거든요. 왕이나 황제는 명목상의 권력만 지녔지 사실 굉장히 쪼개진 지역의 영주, 제후들이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불입권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국왕이나 국왕의 관리는 그 지역에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장을 금지당했단 말이죠. 불입권이라는 게 인정됐었거니까. 이런 시대에서 갑자기 어떻게 절대 왕정으로 변했을까? 궁금하죠? 네. 이 절대 왕정이 성립된 것은 이 중간 과정에 이 전쟁 때문입니다. 영토를 통합하는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왕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이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지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도가 1500년경의 유럽입니다. 1500년경이면 이제 1501년이 되면 16세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절대 왕정이 시작되는 아주 시작 시점입니다. 이 시작 시점에 유럽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세분화되고 다양한 정치 단위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림잡아서 한 500개 정도의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 지역의 어떤 공화국들도 있고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신성 로마 제국도 아직 존재하고 있고요. 스위스에는 자치도시들이 여러 개 생겨 있고요. 또 여기에 쪼개져 있는 수많은 공국들이 보이고요. 보헤미아, 폴란드, 헝가리 이런 나라들은 나라라고 해야 될까? 제후령이죠. 제후령. 그 다음에 여기 교황령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몇 개의 왕조 국가가 보이네요. 북서 유럽이라고 해야겠죠. 프랑스라는 하나의 큰 나라가 있고요. 군주국, 세속공주국. 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영국 보이고요. 스페인 보입니다. 에스파냐. 이런 이제 여러 개의 500개가 넘는 정치체들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1500년부터 앞으로 한 300년간 유럽이 수백 개에서 수십 개로 영토 통합을 해 나가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이 영토 통합을 하는 과정에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혼인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후계자가 영토를 모두 갖게 되는 식의 그 통합이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전쟁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말했던 전쟁. 이런 전쟁과 혼인을 통한 영토 통합 과정에서 가장 선두를 달렸던 나라들이 북서 유럽의 이 나라들입니다. 독일은 좀 쪼개져가지고 통합이 되기가 좀 상당히 어렵고요. 요 세 나라 정도가 굉장히 발전을 하죠.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서로 하면서 각자 군주권을 강화시켰고요. 영국도 계속 이렇게 영국을 통합해 나가면서 커져갑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을 해 나가는데 전쟁이 계속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계속 전쟁을 하려면 이런 질문이 나와 있죠. 16세기에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해는 100년 중에서 딱 5년밖에 없었다 그래요. 17세기는 100년 중에 6년만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략하고 다 안 배우긴 하지만 유럽에는 끊임없는 종교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패권을 다투기 위한 전쟁, 국내의 반란 또는 국외 전쟁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계속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군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요 시대에 상비군이라고 부르죠. 용어로 부르죠. 상비군이라는 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항상, 상자가 항상이란 뜻이고요. 항상 대비, 준비될 수 있도록 편성된 군대를 말합니다. 1522년 16세기에 칼 5세라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 때 있었던 황제인데요. 이 칼 5세는 15만 명 정도의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남아있고요. 또 좀 믿기 어려운 수치이긴 한데 17세기 말에 루이 14세 있죠.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의 상비군은 65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물론 이 상비군이 모두 농민을 다 징발하는 징병제는 아니고요. 용병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만큼의 어떤 국왕직 속에 상비군이 있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국왕 권력의 단단한 기반이 되었을 것 같아요. 밑에 제후들이랑 기사들이랑 계약을 통해서 영토를 주고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던 중세랑은 되게 달라진 상황이죠. 이처럼 이제 대규모 군사력이 생기니까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정부라는 것 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을 것 같아요. 군사비, 전쟁 비용도 엄청났을 것 같고요. 그 고용한 용병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거둬야겠죠. 중세 때에는요, 국왕이 자신의 영지의 영주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크기도 작지만 국왕은 자신의 어떤 왕령지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의 영지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국가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각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커지고 나니까 자신의 왕령지의 수입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해서 이 넓어진 영토 전역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세금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꼭 봉건 영주에게만 거두는 것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농민들한테도 간접세니 여러 가지 세를 이제 신설해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적인 국가의 재정이 팽창했을 겁니다. 이거를 운용하려면 이제 행정이 발달해야 되겠죠? 네, 바로 관료제의 발전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15년에는 그 관직의 수가 4,000개였다고 해요. 근데 1665년이 되면 한 100년, 150년쯤 지났죠. 그때는 관직 수가 45,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11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 작업 같은 게 일상화되고 행정 조직이 막 되게 체계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 관료제처럼 그 합리적이거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된 것은 전혀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조직된 그런 행정구역, 근대적인 그런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관료제에 충당되는 관료들은 아무래도 시민계층에서 충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들이 봉건 귀족들의 간섭을 좀 피하고 싶어가지고 주로 귀족이 아닌 사람들에서 관리를 충원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중에 되기도 하죠.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르주아의 성장에 절대왕종의 관료제가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관료가 제후랑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영주, 귀족, 제후들은 봉토를 받죠. 그렇죠? 왕에게 어떤 영토를 다스릴 권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여기 나오는 관료들은 국왕으로부터 어떤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월급을 받는 것이에요. 녹봉이라고 하는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존재죠. 국왕은 이런 행정 관료들한테 의지해서 절대군주식의 그런 정책,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유명한 행정가들 되게 많아요. 프랑스의 리슐리에, 마자랭 이런 재상들이 있고 영국의 스트래퍼드 이런 재상도 유명하죠. 나중에 조금씩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국가체제를 갖추려고 계속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 봉건 세력에 분산되었던 그런 권력이 국왕에게 통합되고 국가의 행정, 사법, 재정 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국가꼴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하나 추가해야 될 것이 통치 행위를 정당화할 이론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왕권 신수설입니다. 유럽의 정치에서 이렇게 강력한 왕권이 나타난 적이 없거든요. 결혼이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 통합을 이루었으면은 그것을 계속 이루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왕실의 권위를 계속 높여 나가야겠죠. 왕실이 곧 국가 전체고 국가가 곧 왕실이고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정체성도 심어주어야 이 국가가 오래오래 갈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정치 이론이 바로 왕권 신수설이 되겠습니다. 말 자체는 어렵지 않죠. 신수라는 이제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국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받은 것. 그래서 신수설입니다. 신으로부터 이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다른 존재들, 귀족이나 그들의 모임인 의회나 다른 농민들이나 국민들, 아무튼 다른 모든 존재들이 이 국왕의 권력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간섭하면 신성불가침이에요. 신성모독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론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왕권 신수설이 나타나는데 비슷하게 왕을 고대의 신이나 영웅으로 이렇게 묘사한 초상화를 그리거나 또는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되게 대단한 역사적인 인물 있잖아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나 카를로스 대제 같은 그런 인물과 동일시하는 초상화가 굉장히 많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칼 5세 같은 경우는 자기 핏줄에 예수의 핏줄이 섞여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게 루이 14세를 그린 그림인데요. 루이 14세가 지금 얼굴은 다른 초상화에 있는 루이 14세랑 똑같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가 한번 보십시오. 뭔가를 몰고 있어요. 4개의 말이 이끄는 전차입니다. 요게 아폴론 신이 몰고 다니는 태양의 전차거든요. 이걸 몰고 다니면서 밤낮이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좀 자세히 보시면 리라를 들고 있고요. 악기. 아폴론 신의 상징이죠. 그다음에 월계수 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론 신으로 이제 거의 형상화가 된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초상화인 것입니다. 연결을 하는 거죠. 모두 이 루이 14세를 초인간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능했던 것이 바로 왕권 신수설입니다. 하나만 더 배워볼까요? 절대왕정은 이 관료제, 상비군, 늘어나는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경제정책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는데요. 그걸 바로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주의의 아주 초기 모습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상주의를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상공업 장려라고 간단하게 얘기해도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상공업을 장려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죠. 일단 중상주의의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나라를 이웃나라, 다른 나라보다 더 부유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쵸?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해지느냐? 당시 화폐로 쓰이던 금이 많으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당시는 화폐로 이제 근본이제 금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금을 산출하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에스파냐 같이 신대륙에서 굉장히 많은 금이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을 직접적으로 획득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금을 많이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여기서 아직 금융 개념이 발전하지 못해서 이 당시에는 글로벌 기업이니 주식이니 이런 전자화폐니 이런 것이 절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쓰는 화폐, 금이 오로지 부인 것이에요. 그걸 이제 전제로 한 다음에 금을 많이 소유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되도록이면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적게 사들여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완성품 수입 금지라고 되어 있죠. 대신 외국에서는 조금 사들이고 대신 그 외국에 많이 팔면 그 차액만큼 국가 내부에 금이 남게 되면서 부자가 되겠죠. 그게 무역차익설이라고 해서 중상주의의 가장 기본 개념인데 당시에 귀족들이 사치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이 외국으로 지출되고 있었거든요.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국내에서도 그런 물품을 생산할 능력, 원료가 없다면 식민지를 획득해서 수입해오면 된다 해서 국내에서 만듭니다. 여기 공장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공장을 지어서 도로 정비를 통해서 이제 더 국내 상공업을 보호 육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장을 지으면 외국으로 흘러나갔던 돈도 국내에 머물게 될 것이고 일자리가 없던 사람들은 공장 생기니까 일자리도 얻을 수 있겠죠. 만약 수입품 거래를 몰래 하면 어떻게 되냐? 적발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모두 몰수됩니다. 또 외국 물품을 아예 이제 수입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들어오긴 해야겠죠. 하지만 들어올 때 굉장히 관세를 높게 설정해서 사람들이 잘 못 사게 만들어요. 수입을 되도록 억제하는 거죠. 물론 식민지에서 수입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니까요. 이런 식으로 국가 내부의 금을 많이 만드는 것. 그래서 부유해지는 것이 바로 중상주의 경제정책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읽어보시면 당시 중상주의의 영국의 법입니다. 중상주의 시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상하죠. 뭔가 상품을 영국에 가지고 들어온 외국 상인이 있다면 다 쓰고 나가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외국에 나갔으면은 팔고 판매 대금의 일부를 반드시 금화로 바꾸어서 본국에 송금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금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의 부를 유지하려고 애써서 절대왕정의 보탬이 되려고 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절대왕정과 나머지 어떤 국가의 주체들, 사회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군주 말고도, 관료 말고도. 기존부터 존재했던 봉건 귀족이 여전히 있을 것이고 농민들은 그 아래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막 발전하고 있는 상인과 수공업자, 그 중에 대상인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르주아가 되는 것이고요. 요 그림을 조금 복잡하게 표현한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절대왕정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가는가. 다 이제 비슷하게 그려진 것이에요. 우선 봉건 귀족을 볼까요? 중세 이후로 계속 권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이제 기억나시죠? 절대군주가 권력이 강해질수록 아무래도 봉건 귀족은 그 농민의 지배 면에서 중간자적인 존재로서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전히 특권 지위인 것은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전히 특권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의 상업에 투자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는 크게 약화되어서 강력한 국왕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됩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되겠죠. 한편 이제 상업이 발전하면서 이 부르주아라고 하는 대상인들은 재빨리 국왕의 관리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지만요. 그리고 중산층들은 능력을 발휘해서 관료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시민으로서 상업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꽤 이 권력이 커져서 봉건 귀족과 세력 균형을 이룰 정도가 됩니다. 상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봉건귀족은 그런 것에 좀 둔감하고요. 그러면 제일 아래에 있는 이제 농민층은 어떻게 됐냐? 영주의 지배 아래 살던 농노라고 불리던 이런 농민층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전히 이제 귀족 아래에서 땅을 빌려 살고 있는 농민들이 많습니다만 독립된 사람들도 많죠. 다양한 세금이 생기면서 이제 군주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군주의 군대가 되기도 하고 납세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 중간귀족의 영향력이 계속 약화될 테니 국왕과 점차 직접적인 복속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왕정의 구조가 설명이 되는 것이죠. 동유럽은 이 아래쪽 상황이 좀 달라서 다르게 표현을 할 거예요. 서유럽 절대 왕정의 구조입니다. 정리해보자면 16세기 이후부터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쟁에 휘말렸다. 전쟁은 엄청난 수의 상비군과 전쟁 비용이 필요했다. 물론 전쟁은 희생과 고통이 초래되는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국가가 권력이 강해져서 국가 지배체제가 형성되고 관료제가 형성되는 기회를 제공했다. 각 국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이런 재정 마련, 운영 이런 걸 위해서 전 국토에 세금 제도가 정착되고 관료제 인원은 점점 많아지고 확대되고 세분화되었다. 이게 바로 절대 왕정의 구조입니다. 자, 학습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절대 왕정은 중세 봉건 국가에서 근대 국민 국가로의 이행기에 나타난 과도기적인 정치 형태다. 중간에 낀 형태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근데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끼어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역사가 이제 흐름이니까 이러한 중첩되는 시기는 항상 있기 마련이죠. 어떤 면에서 과도기적이라고 하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분제도가 있어요. 귀족의 특권이 유지되죠. 그런 면에서는 좀 근대적인 국가 체제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근대적이진 않습니다. 또 국민국가가 아닙니다. 국민국가라는 것은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대표를 뽑아야지 이제 근대 국민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주권은 군주에게만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근대 국민국가라고는 부르지 않는 거죠. 네, 그렇고요. 이 절대왕정 시기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후 근대 국민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민혁명 때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절대왕정 시기를 타파해서 시민혁명이 타파해서 근대 국민국가가 되니까 이 이전 체제, 구체제의 모순이라는 이제 앙시eng 레짐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절대왕정입니다. 이 동일어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이 절대왕정의 정의, 그다음에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에 되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러한 절대왕정이 각 국가에서 어떻게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었는지 인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